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강점기는 1910년 맞죠? 1910년 네, 강제 병합이 돼서 1945년까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일제시대 해가지고 이때도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크게 이제 나누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통치 방식은 대략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일본이. 그래서 이걸 무단 통치기라고 한다. 무단 통치. 자, 무단 통치는 대략 1910년대의 상황이에요. 1910년대의 사실이다. 무단 통치기. 자, 그래서 무단 통치는 그냥 크게 말하면 공포 정치한 거야. 힘에 의한 강압적인 정치를 했다. 무단 통치기. 그래서 이제 무단 통치기의 내용, 그걸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럼 무단 통치기의 내용과 10년대 민족운동 해가지고 크게. 일제강점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 통치 방식과 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는 주로 무단 통치를 하다가 1919년이요.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3.1운동이 일어난다. 3.1운동.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무단 통치기 하에서 일어났던 거적적인 민족운동인데 요걸 계기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실시한 일제 통치 방식은 무슨 통치라고 하냐면 문화 통치라고 한다. 문화 통치. 그래서 문화 통치를 했던 때가 어느 때냐? 3.1운동 이후다. 대략 1920년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1920년대. 그래서 또 이제 문화통치의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요. 문화통치의 내용이 뭐냐 해서 문화통치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때 일어났던 민족운동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는 거지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다? 3.1운동. 그래서 3.1운동의 의의가 하나 나온 거야. 일본의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를 계속하지 않는다. 자, 1930년대 들어가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해.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해.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세계 대공황, 공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이제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된다. 민족 말살 정책이다. 다른 말로는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황국 식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략 연대로 따지면 이게 이제 30년대에서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그러니까 3, 40년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제의 통치 방식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 무단 통치, 문화 통치,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 황국 식민화 정책. 그러면 또 문화 통치에서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뭐다? 세계 대공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틀에다 놓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이런 일제의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준으로 나누면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나눌 수 있다. 통치 방식의 전환에 계기가 된 사건은 뭐다? 3.1운동과 세계대공황이다. 이 상황 하에서 통치의 내용과 그 다음에 민족운동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 무단 통치기에 대해서 한다. 자, 몇 년대 사실이다? 1910년대. 자, 합방 직후 1910년대에는 일제가 무슨 통치를 했다? 무단 통치를 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무단 통치기의 사실로 맞는 것은 자, 무단 통치기에는 뭐야? 통치 기구로서 뭘 설치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그거 하나 당연히 줄쳐놓으시고 합방 전에는 일제 식민지 전에는 그 전에는 통감부가 있었지. 통감부.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그래서 통감부 시대였다면 이제 무슨 시대로 간다? 총독부 시대로 가는 거야. 총독부.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지배기구의 최고 관청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독이 있다. 조선 총독.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지배자다. 조선 총독.
그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었다? 천황에 직속돼 있었어. 천황에 직속돼 있었어. 내각의, 1번 내각의, 그 책에다 나와 있는 거야. 내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조선 총독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1910년대 이 조선 총독은요, 현역 육해군 대장을 임명하는 시대야.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보통 총독이 아니라 군인 출신들을 임명하는 거야. 군인. 이거를 문관, 무관으로 표현하면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한 시대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래서 1910년대의 사실이야. 무단 통치기의 특징으로 만든 것은 현역 육해군 대장에 한해서 임명하였습니다. 군인 출신, 군인들을 무관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 총독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 총독이 최고 지배자고, 그 밑에 이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다. 정무총감은 일반 행정의 최고 책임자고, 그 다음에 경무총감은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중추원이라는 게 있다. 일제시대 중추원이라고 있다. 일제시대에 중추원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명분, 일본이 이제 설치한 명분하고 실상은 다른 거야. 자,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 총독의 무슨 기구? 자문기구로 설치한 거야. 그래서 일제시대의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말은, 일본 애들은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지만, 결국은 이 조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추원의 자문을 구해서 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명분에 불과했다. 명분에 불과했다. 실상은 어떻게 되냐, 실상. 그래서 중추원의 구성을 보면 그 실상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616페이지에 나오지. 그래서 중추원의 의장,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중추원의 의장이 정무총감이야. 일본인이야. 그 다음에 15명의 고문, 20명의 찬이, 그 밖에 35명의 부찬이 고줄 쳐놓으시고, 고문, 찬이, 부찬이, 요게 바로 중추원의 구성원들인데, 얘네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다? 일본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조선인들로 채워졌다는 거지. 결국은 친일파라는 거야. 그리고 의사규칙도 한번 읽어보세요. 의장인 정무총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었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단 말이야. 의장이 의사 종교를 선포할 뒤에는 아무도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마저도 3.1운동, 고조선에서 거기서부터는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소집이 안 됐대. 그럼 결국 이 중추원이 일본이 선전한 명분은 총독의 자문기구다. 우리는 조선인의 의견을 들어서 통치한다 라고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누구를 우대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했다. 친일파를 우대하는 기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중추원의 의원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친일파에 속한다고. 친일파를 우대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이게 실상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단 통치라는 게 바로 힘 강압적인 통치라고 그랬지? 그걸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게 바로 경찰제도야. 자, 헌병경찰제도. 반드시 조셔놔.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헌병경찰이 나와야 돼. 보통경찰 이러면 안 돼.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바로 몇 년대 상황이다. 10년대 무단통치기의 실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년대에는 누구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게 한 거야. 군인으로 하여금. 헌병은 뭐예요? 보통경찰이 아니라 군인의 경찰 아니야. 그래서 헌병으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겠다. 군인으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겠어. 생각해보면 총독도 누구야? 군인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경찰관들도 다 뭘로 채워버린 거야? 군인으로 채워버린 거지. 이게 바로 무단통치의 실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압적인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때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 하고, 헌병경찰은 단순한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만 갖고 있지 않았다. 합방 초기에는 조선인들의 저항이 심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권, 일부 행정권, 심지어는 즉결심판권을 주는 등 사법적 권한도 부여했다.
등도 부여하여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하고 한 거야. 그래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으며 심지어는 무슨 즉결 심판권 등 사법적 권한도 부여하는 등 조선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한 거지. 그래서 이때 이것도 공포된다 그랬죠. 조선태영령. 뭐? 조선태영령. 자, 조선태영령은 몇 년대라고 가야 돼? 1910년대에 조선태영령을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제도를 부활한 거야. 조선태영령, 그 사료지문 나올 수 있어. 그거 읽어보면 당연히 뭐야? 태영에 처한다. 태영은 매질하는 거거든. 매질. 그래서 심지어 1910년대의 현상으로, 사회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헌병경찰이 조선인들에게 무엇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질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질. 태영이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료지문 나온다는 거는 조선태영령을 주고서 이 당시에 상황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무슨 통치기 물어보는 거다? 무단 통치기 물어보는 거다.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4번. 민족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합방 초기에는 당연히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이 철저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일체 불허했다.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는 일본 헌법 범위 밖에 두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을 일체 부인한 거야. 자, 그래서 1910년대 상황이야. 1910년대 상황은 일제가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대해서는 기본적 권한을 일부 허용이야, 일체 부인이야. 부인으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예일 뿐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부인해야 돼. 일부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1910년대는 이러한 통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각종 애국, 계몽, 언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 폐간되는 때입니다. 폐간시켜버려. 그리고 친일지만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각종 집회나 결사, 단체를 만드는 자유도 일체 부인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 모두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신민회를 해체시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지? 신민회가 어떻게 해산되는 때가 바로 어느 때다? 일제시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신민회 해산과 관련해서, 민족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랬지? 그래서 그 일제가 민족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뭐다? 안학사건이다. 안학사건.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한다. 안중근의 조카인데,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려고 황해도 안악에 들어와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체포를 당했어. 그래서 안명근 체포를 계기로 황해도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 날조한다.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거든요. 초대 총독. 조선인들이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를 암살을 시도했다. 총독 암살 시도.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 총독 암살 시도를 사건을 날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평안도 지방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사람에게? 105인에게 어떻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105인 사건. 이거 신민회 할 때 하셨죠? 다시 기억해.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 그렇게 정확하게 쓰자. 총독 암살을 하렸는데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건을 어떻게? 날조해서 105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요게 바로 무엇의 해산사유다? 신민의 해산사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일으킨 사건이 뭐다? 안학사건과 총독 암살 미수사건 날조 105인 사건. 그래서 뭐가 해산된다? 신민회가 해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체 기본권을 부인하면서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단통치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포 분위기 조성 있죠? 그 부분도 줄쳐놓으세요. 이것도 모자라서 헌병 경찰로도 모자라서 교원이나 교사들 있죠? 교원이나 아니면 행정 관리들도 뭐를 착용하게 했어? 제복을 착용했어.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게 했어.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했어. 그래서 무슨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거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이 대충 무슨 통치의 실상이다. 무단 통치의 실상이다 하면서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노란 것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 놓는 거야. 이게 20년대로 가면 이게 변한단 말이야. 자,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은 누구에 한해서 임명했습니다? 육해군 대장, 군인, 무관에 한해서 임명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무슨 경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사법적 권한도 부여하는 등. 그래서 이제 조선인에게 무엇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매질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줬어. 그게 바로 뭐야? 조선 대영령이야.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는 조선인에 대해서 기본권을 어떻게 했어? 일부 허용, 이러면 안 돼. 부인.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합방 직후에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일으킨 사건이 뭐야? 안학사건과 총독 암살 미수사건 날조. 이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다는 소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단체가 해산이 된다? 신민회가 해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1910년대는 어떤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교원이나 관리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정리해 놓으세요. 요게 20년대 가면 바뀌거든. 그냥 비교를 해놔야 돼.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2절. 자, 이러한 통치를 할 때, 이게 무단통치 실상이지, 이러한 통치를 할 때 일제히 경제정책을 따로 공부하는 거야. 경제정책. 1910년대 합방 직후부터 일제는 이제 조선의 산업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수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크게 목차별로. 자, 무엇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기반 시설. 1910년대부터 식민지 기반 시설을,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교통, 통신,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식민지 기반 시설을 지금으로 말하면 SOC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 가볍게 하나. 그래서 철도, 도로, 교통, 항만 이런 시설을 더 확충했다라는 거지. 그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편리하게 여기서야. 식민지 지배를 편리하게 해서. 그래서 식민지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하나 그냥.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일제가 전매제를 실시해서 전매제가 실시되는 게 1910년대부터다. 전매제는 뭐다? 국가가 독점하는 거지 뭐. 민간인에게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 국가가 독점하는 거. 그걸 전매제라고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이겠지. 자, 그래서 인삼 등. 인삼, 소금, 아편 등, 인삼 등. 전매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몇 년대부터? 1910년대부터. 그렇게 줄쳐놔. 그러면 인삼이 전매제로 바뀌면서 인삼을 취급했던 조선의 토착상인들이 피해를 입겠죠? 어떤 상인입니까? 개성상인들이겠지? 이제 그거. 자, 그 다음에 민족기업의 설립. 이거는 이제 일단 줄쳐놓으세요. 자, 4번. 해사령 공포 줄. 5번. 조선 엄령 공포 줄. 양가로 2번에 삼림령과 임야조사령만 줄. 그 다음에 넘기시고 620페이지에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의 약탈 그 줄 별표. 양가로 1번 임시토지조사국 설치 토지조사령 공포 그 줄. 그 다음에 621페이지에 7번 조선광엄령 줄.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좀 나열해 볼게. 해사령을 공부한 1910년대 이제 산업 침탈과 관련된 산업 침탈,
자원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령이 발표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회사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회사령 공포 1910년. 이걸 이제 순서대로 쓴다. 지금까지 줄쳐놓은 거를. 그 다음에 1911년에 공포되는 게 삼림령이야. 삼림령과 엄령이 공포되더라. 엄령이 공포되더라. 엄령 11년. 그 다음에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이라는 게 공포되더라. 1912년. 그 다음에 1915년에 조선 광엄령이 공포되더라. 광엄령 15년. 그 다음에 1918년에 임야조사령이 공포되더라. 임야조사령.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걸 순서대로, 지금 줄쳐놓은 걸 순서대로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령, 산림령, 엄령, 토지조사령, 광엄령, 임야조사령이 어느 시기 때 나와야 되는 령이야? 무단통치기 때 나와야 되는 령이야. 맞죠? 그리고서, 이제, 이 중에서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놔. 회사령과 토지조사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놓으면 돼. 자, 먼저 산업침탈을 위해서 1910년대에 일제가 무엇을 공포했다? 회사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령의 주요 내용은 회사 설립과 운영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한 거야. 자, 1910년대에는 한반도 내에서의 회사 설립과 운영을 간편하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로 가야 돼. 복잡하게 한다로 가야 돼.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총독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그래서 회사 설립을 무슨 제로 하였습니다? 허가제, 동그라미 쳐. 허가제. 그래서 허가제는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다, 아니면 간편한 제도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라고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과 운영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회사 설립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럼? 왜 복잡하고 까다롭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일본인 기업 설립은 장려하고 조선인 기업 설립은 억제하기 위한 거야. 결론이야. 그래서 1910년대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조선인 회사의 설립을 억제하였습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중에서도. 이것도 20년대 가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삼림령과 엄령은 한번 읽어보면 돼. 삼림령은 나무, 임야조사하고 삼림령. 그래서 10년대에 삼림령, 임야조사령을 공포하면서 산림과 임야에 대한 수탈도 그걸 수탈하기 위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어업령은 어업자원에 대한 수탈 이렇게 가시면 돼. 광업령도 광물자원에 대한 수탈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런데 뭘 신경 써서 해놓으라고? 토지조사령. 자, 토지조사령과 관련되는 게 무슨 사업이다? 토지조사사업. 그거 반드시 이제 정의. 아까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거. 토지조사사업. 그래서 1910년대가 일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 때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 법령이 토지조사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1910년에 임시토지조사국 줄쳐놨었죠? 그거 설치하고 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슨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요 사업은 단독으로 물어본다. 단독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의 배경, 그다음에 과정,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나, 그리고 결과,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떤 결과가 하지 않나, 그걸 정리해 놓아야 돼. 자, 그래서 그거 간단해.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는 명분은 뭘로 내세웠을까? 명분은 토지 제도를 근대화시킨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어. 근대화. 크게 읽어보면 되고 크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의 토지 제도가 아직 전근대적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근대화시켜 주겠다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리고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기한부 신고주의를 채택했어. 기한부 신고주의.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 토지조사 사업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토지를 다시 조사하는 거야. 토지에 대한 측량과 조사가 시행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이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거지, 일제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조선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임시토지조사국에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기한부 신고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 때 어떻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어디에다 신고해야 돼? 토지조사국에다 신고를 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신고를 해야만 어떻게 심사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정확하다, 확실하다, 네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미신고,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했어. 그러면 조선총독부 소유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미신고 토지가 많았다. 미신고 토지가 많았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토지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 결과. 그러면 이 토지조사 사업을 이렇게 전개했는데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야. 자, 결과. 자, 이 사업의 결과. 많은 토지의 소유권이 조선 총독부 소유로 바뀌어갔어. 조선 총독부. 기존의 대한제국의 땅은 물론이거니와 문중, 종중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미신고 토지, 상당한 수의 토지가 누구 소유로 넘어갔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이게 결론이야.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최대 지주가 된 거야. 최대 지주. 그래서 많은 토지가, 자, 첫째, 토지조사의 결과로 만든 것은 첫째, 많은 토지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하나야, 첫째. 그래서 누가 최대 지주가 돼버렸다고?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로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야? 토지 수탈이라는 거지, 결론은. 명분은 근대화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조선의 토지를 어떻게? 수탈하는 정책이었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된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토지를 관리하는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란 말이야. 동척으로 하여금 이 토지를 관리하게 한 거야. 근데 주의하실 것은 토지조사 사업 때 이게 설치된 건 아니죠. 그때 했죠. 저번 시간에 1908년에 이미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그때 설치된 게 일제세까지 온 거고, 그리고 이때 이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가져왔느냐? 지주제가 강화되었어.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자, 지주제가 더 약화되었다. 이러면 안 돼. 일제는요, 조선인들을 식민 통치하는데,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통치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지주제가 어떻게? 강화되었다라는 거야. 강화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 있죠?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 지주들 있죠? 지주들은 땅을 뺏기지 않아. 오히려 지주는 땅을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돼.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 있죠?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뺏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자영농은 줄어들어. 자영농은 줄어들어. 그리고 대부분 뭘로 전락하기 시작하냐면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시작해. 소작농. 자, 그래서 다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기존의 지주는 토지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전락해갔다? 소작농으로 전락해갔다. 그래서 소작농은 증가하는데 자영농은 어떻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지주와 소작농으로 이분화시킨 거야, 농촌사회를. 그리고서 지주의 권한만 인정하는 거. 지주의 권한만.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한만 인정을 하고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례 결과 기존의 조선의 토지 소유자들은 더욱더 토지를 확대할 수 있었고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지주는 늘어나는 거고 자영농은 줄어들어야 되고 소작농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권리는 부분적으로라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전세 수입이 증가해. 전세 수입이 증가해. 그전에 이제 불분명했던 토지가 많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을 거쳐서 토지 소유권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해놓은 다음에 전세 수입이 그전에는 불분명했기 때문에 덜 거치는 것도 이제는 확실해졌으니까 더 거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사업의 결과야. 그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었겠느냐고. 일단 1차적으로는 토지 수탈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주제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수단 방편도 됐다는 거야. 세 번째,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목적이지 근대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얘네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이 불같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단독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 어디에? 620페이지서부터 621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분량을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요게 바로 뭐다? 무단통치기 때 무단통치에 실상하고 경제정책이다. 다시 중요한 것만 1910년대 무단통치기 현역 육해군 대장에 한해서 임명했지. 총독은 헌병경찰제도 실시했지. 조선태영령 공포했지. 매질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체 기본권을 부인했지. 이걸 부인한 목적은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뭐야? 안학사건과 총도감살 미수사건 날조, 배고인 사건. 이것이 곧 무엇의 해체 사유다? 신미대 해산 사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교원이나 관리도 제복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겠다. 10년대부터 식민지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10년대부터 인삼 등에 대한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10년대에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령을 허가제로 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했다. 왜? 조선인 회사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10년대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무슨 사업을 전개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전개했다. 과정을 어떻게 했다? 기한부 신고주의에 의하도록 했다. 명분은 근대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은 뭐가 있었다? 토지 수탈 정책이다, 이게. 그 다음에 지주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조선의 토지 소유자, 지주들은 뭐야? 층위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전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정책 있죠? 문화정책은 그 사립학교령 하나 조준합시다. 622페이지. 1910년대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은 목적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서는요, 우민화 교육정책을 실시해서, 일단 우민화 교육정책이야. 우민화 교육정책.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뭐다? 조선교육령이야. 근데 이제 조선교육령은 2차, 3차, 4차까지 나오거든. 이건 1차라고 하면 돼.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됩니다. 요게 이제 일제시대 때, 특히 1910년대에 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교육정책은 무슨 정책이라고요? 우민화 교육정책. 우는 어리석을 우자거든.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야. 그래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기회는 주지 않는 거야.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조선인들은. 고등교육은 제한한다. 왜?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어떻게 저항만 심해지지.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인문계 교육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910년대에는 한반도 내에서 뭐가 불가능했다? 대학 설립을 불가능하게 했어. 그래서 10년대에는 대학 설립을 고등교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육만 받게 하는 거야? 보통교육. 보통교육이라든가 실업교육 이런 거. 가장 기초적이고 저급 수준의 교육만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업교육, 전문교육 이런 것들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식민지 지배에 충실한 피지배층을 형성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등교육기회는 제한했다. 보통교육, 실업교육에 한정했다. 그래서 노골적인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했다고.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라고? 우미나 교육정책입니다. 그거 관련된 게 뭐라고?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그래서 10년대에는 실제로 뭐가 불가능했다? 대학 설립이 불가능했다. 여기 정도.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이것도 20년대 가면 바뀌거든.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종교정책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유교정책이라든가, 그것도 크게 목차 위주로. 불교정책, 사찰령 공포, 그것만 줄쳐놓고. 그것도 몇 년대다? 1910년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바로 뭐다? 10년대 무단통치기 때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빨간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몇 년대 가면 바뀐 것 같아? 문화통치기 때 가면 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비교할 거야.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무단통치의 실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단통치기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